환자 발생부터 후송, 병리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개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대표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도 없고 새로운 보수당 부산시당이 새 인물들을 영입했습니다. 총선의 본선 후보군은 통합신당 등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 우리 정치권에도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걸까요? 참 어지럽습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단판은 그리 쉬워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한국당 사선의 친박 한성교 의원을 또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PK 정치특구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신선정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 두 분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의 한성교 의원 이제 마침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추대가 또 됐습니다. 네. 이거 뭐 당 사무총장하고 최고위원도 지금 오늘 선정이 된 모양인데요. 그 반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거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갈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그 총장 체제에서는 뭐 원칙대로 다 수사하니까 수사를 네. 안 할 수는 없겠는데 뭐 시기적으로 그걸 갑자기 하고 이러진 않겠죠. 네. 물론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또 이해찬 대표를 또 명예훼손님을 또 서로 뭐 서로 지금 돼 있는데요. 맞고발을 한 상태죠. 어쨌든 참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지금 뭐 마스크 가지고 저렇게 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게 코로나 이 전국을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건가 좀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무당층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국민 혐오감을 더 주기 때문에 네. 어느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상대방이 더 국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받게 해서 우리가 덜 혐오감을 받겠다 마치 뭐 이런 전략은 이상한 전략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장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행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 A4지로 붙였다고 해서 좀 비판도 많았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 뒤에 종이 한 장 차이로 감춰진 자유한국당. 네. 저게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노리고 그걸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미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또 네.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게 아주 실무적 계산으로 보면 전략으로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일정하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소탐 대실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역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조금 의석을 얻는 듯 하다가 네. 대선에서 패배하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탐 대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전통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찍는 이런 일정한 층이 이 전략 투표를 네.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의석을 이번에 준동영 비례대표가 좀 얻을 수는 있지만 네. 다수의 중도층이라든지 네. 국민 다수한테는 상당히 꼼수로 보여서 네. 오히려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저는 일단 신 교수님도 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자체가 이번 총선 비례대표용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네. 비례대표 이번 총선 목표라면 충분히 저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자유한국당이랑 합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목표 달성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일단 두 분 공통된 의견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전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라는 것 같고요. 네. 이 대목에서 황교안 대표의 거취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종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
그 가수이신 서른도씨 나침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종로로 갈까요? 뭐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 마포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양천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공관위원 회의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황 대표 종로로 안 갑니다. 사퇴하겠다. 공관위원 의미가 없다. 우리 지역 의원이 김세현 의원, 그게 전공법이다. 종로로 가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관위원들에 대한 기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충분한 기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궁지로 거의 몰려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황 대표가? 조금 전에 뭐 대중가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덜 유명하지만 그 국악 작곡가로 유명한 김영동이라는 분이 노래 어디로 갈 거나가 있습니다. 오늘 노래로 시작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금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로를 선택하게 한 그 타이밍을 실기했다고 봅니다. 이 정치는 상당히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실기를 해버려서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황교안 대표가 먼저 종로를 갔어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종로에서 맞붙어서 당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게 패배하면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한테 패배하면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건 험지에 출마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유력한 1, 2위 대권주자 싸움에서 2위가 져버렸다. 1위가 확실히 이겼다면 향후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종로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정치적 위상이 크게 추락하게 될 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돌파구는 지금 새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현재 이제 보도로 나온 건 알고 있기로는 그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요구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새로운 당을 만들면 황교안 대표와 자기는 당 대표는 거 맞지 말고 물러나자는 거 하잖아요. 이 선에서. 선대위원장 정도만 하고 당대표는 다른 참신한 사람 내세우자라는 거잖아요. 그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에 상당히 좀 끝 순서. 그래서 설사 그래가지고는 안 돼도 입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역구 나가는 타이밍은 이제 상실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례대표로 나갈 명분이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비례대표로 나갈 명분이 만들어주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꼭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당 통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결국 안철수 신당 창당했습니다. 이거 네 번째 창당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작지만 유능한 정당, 그리고 당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정당,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인재를 기르는 혁신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의 목표는 이 정당을 통해서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이거 신 교수님. 본인 이름의 정당이 우리 정당사에 있었습니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정치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기 이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당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친박 연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동으로 아우르는 친박 연대 정도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선거 앞두고 급조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안철수 신당, 안철수당 참 대단한 지켜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모험입니다. 이거 왜 그 부산 경남에서 이렇게 크게 반응이 일지 않은 걸까요? 보니까 뭐 부산 경남 지역의 시도당위원장도 아직 제대로 못 정한 모양인데. 그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중도 실용을 이야기할 때 그 국민의당을 만들 때 지난 총선 전에 지역으로는 호남을 사실은 뭐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호남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호남 기반이었고 그다음에 좀 중도층. 그래서 당시에 보면 정당 득표, 정당에만 찍는 득표는 부산에서도 당시 민주당보다 1% 더 앞서 나왔어요. 당시는 국민의당이. 그런 중도층인데 지역으로는 호남이었죠. 그래서 지역구를 사실 호남에서 거의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다수가 지역구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 경남에서는 현재 그렇게 이 많은 움직임을 보이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아직 안철수 신당을 우리 부산의 연고를 준 정당으로는 볼 만한 이유들이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할거주의 극복이라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학교 다녔다. 어느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지하고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좀 분석해 보기에는 지난 20대 총선 국민의당 자료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부산 18개 선거구 중에 네. 5곳에 후보를 냈고요. 아하. 울산 6개 중에 3곳, 경남 16개 선거구 중에 그때 절반도 못 5곳만 냈군요, 냈습니다. 후보를 예. 그 지역에서는. 반면에 국민의당이 광주 8곳 내서 전부 당선시켰고요. 전북에서 10개 중에 7곳 네. 당선시켰고요. 전남에서 10개 중에 8곳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서 부산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호남의 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아하, 그래서 네. 부인께서 그렇죠. 부인께서 여수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그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남에 좀 주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 보이게 합니다. 이번 안철수 신당의 앞으로의 행보도 그런 쪽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요. 예. 근데 이거 뜬금없이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김무성 의원이 뜬금없이 지금 호남 출마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정현, 정운천 의원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 투입한다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요.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 아버지 김용주 씨입니다. 이분도 정치를 하셔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전남방적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업자입니다. 광주에 기반을 두고 그렇습니다. 있다죠. 광주에 연구를 뒀고요. 형님 김창성 씨 현재 전방 명예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광주의 전남 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네. 지금은 공립이 됐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요.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광주 출신이고 그 전남고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강주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그런 이 정도 이유 가지고 전남에 뛰어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를 더 하려면 험지 중에 험지에서 희생하는 모습 자기 미래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나 국민 전체로 봐서는 대단히 희화시킬 수 있다, 정치를. 그래서 오히려 김무성 의원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고요. 사실은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5.18에 대해서 최근에 현재 최고위원도 하고 있잖아요. 의원 몇 분이 5.18을 아주 폄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국가적으로 정리된 것을. 지난해 초에 있었던 그렇죠. 일들이죠. 그리고 5.18 특위조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에서도 계속 말썽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표류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호남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이렇게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호남으로부터는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주제를 한번 민주당 공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위 20% 명단 이번에 퇴출시킨다고 한 컷오프 시킨다고 한 하위 20% 명단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본인들한테만 통보됐다고 그러죠. 이거 지금 아마 유권자들 전화 엄청 받으실 때 저도 여러 통 받았는데 문자를 이거 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여론조사로 지금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지도, 경쟁력 그런 것들을 다 따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 찍겠다, 이 당을 지지한다, 이 사람을 인지도가 있다 이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다마 지금 후보자들이 다 여론조사에 사활을 그런데 지금 있네요. 민주당의 조사하고 자유한국당 조사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의 조사는 공천 적합도 조사를 그래서 전체 공천 심사의 100분율 중에 40%를 차지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적합도 조사를 가지고 사실은 현역 의원들 를 좀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체 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또 현역 의원 중에서는 다른 지금 신인 예비 후보와의 격차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20% 이상 차이 나면 단수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거든요. 부산이 6곳이 민주당인데 의원들인데 다 단수 공천 단수 이거 출마예요 지금 뭐 경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계속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물갈이가 없다. 이거 자유한국당도 물갈이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현역 의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우리 이 부산 경남 이 지역에서는 다선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김영춘 의원을 빼고는 전부 초선이잖아요. 그 김영춘 의원도 3선이지만 2선은 다 서울에서 한 것이고 사실은 부산 초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어떻게 잘 했느냐 하는 것은 또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네. 지금 당내에서 경쟁자가 있거나 더 나은 뛰어난 대안이 있거나 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또 해석을 하는데요. 이분들 초선이긴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 3번, 4번씩 출마를 해서 떨어졌던 험지의 험지를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전하려는 정치 신인들, 야, 저 현역도 어려운데 내가 가서 될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 지난번 지방선거 때 상당한 걸 득표를 하고 하면서 네. 지금 어쨌든 좀 하향 추세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총선도 뭐 6석이 됐습니다만 보궐선거 1석까지 여전히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현역 의원,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을 가로왔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중요한 지금 자산이라서 아마 당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요. 한국당 공천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게 모처럼 전직 언론사 대표들의 정치권 진입 네. 이야기가 지금 뭐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안병길 전 사장 그리고 국제신문 박무성 전 사장이 지금 출마를 공식적으로 사실 선언했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언론 현장에서 뛰시던 선배분들이라서 제가 네. 뭐 예전에 언론에 계실 때 네, 그렇습니다. 마주쳤던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께서 서동구 네.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안 사장께서 부산일보에 조금 불명예스러운 네. 모습으로 퇴진하셨거든요. 부인의 시원 출마 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출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사장은 지난해 1차 영입 대상자 명단으로 발표됐다가 네.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네. 그런데 일단 서동구, 자기 부산일보가 있는 서동구에서 출마를 해서 명예를 좀 회복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셨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무성 사장 출마는 좀 의외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있습니다. 의외로 받아들였는데요. 네. 어쨌든 묘하게 또 지역에 딱 신문서 2개 있는데 네. 두 전직 사장이 각각 또 당을 달리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 한 네. 분은 민주당 이렇게 가서 용케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흥미진진함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뭐 이 두 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당이 지금 영입하고 막 하는데 필요합니다만 특히 언론이라든지 또 이제 법조 쪽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계속 많고 또 언론 또 법조도 지금 사법부에 뭐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의 공적인 입장에서 권력기관을 비판하고 하던 내가 바로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하는 지적은 계속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당 정치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역에서부터 젊을 때부터 지역을 누비고 활동하고 접촉하면서 바닥으로부터 정치를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이런 그럼 성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영입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병길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영입 케이스가 아니고 네. 지금 본인이 뛰어든 거거든요, 예비후보로. 그럼 네. 거기에는 현역인 유기준 의원도 있고 정오교 전 위원장도 있고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선이 100을 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박무성 의원은 영입이 되어서 지금 뭐 보도상으로는 금정구에 뭐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경선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도 김경지 변호사가 이미 털어잡고 김경지 있습니다. 전 위원장이 또 변호사가 여성이면서 또 이게 또 신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신인인데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조정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역구를 조정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부산일보 국제신문 기자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께서 예. 어떤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찬열 너마저 아이고, 같습니다. 네. 네. 이찬열 너마저를 선택한 이유는 네.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로마를 호령했던 율리스 카이사르. 네. 그 이야기는 왜 꺼내신 걸까요? 한때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라는 부하에게 자객의 죽임을 당합니다.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대표의 마지막 신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대표와 이찬열 의원 인연
인하대라는 대학으로 엮어집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서강대 교수를 한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서강대 교수 전에 인하대 교수를 좀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인하대에서 교수 생활을 네,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인하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의원이 인하대라는 인연으로 이찬열 의원을 발탁해서 도의원을 시켰습니다. 도지사 할 때. 그 인연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군요. 10여 년 이상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옆에 이찬열 항상 같은 공식과 같이 따라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찬열 의원도 탈당을 하면서 손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자기는 없었다.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는 거 참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대목이겠습니다. 씁쓸한 정치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참 비정한 정치 세계가 계속 드러나는데요. 네, 대표님은 아이고 코로나 나왔네요. 코로나 비켜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여야 간에 공방은 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지금 사실은 이 총선 관심이 실종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다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공간이 있어 작업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말든 우리는 우리 거 한다. 그래서 코로나 비껴. 뭐 이러고요. 또 하나는 개인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 김용춘 의원은 선거운동 중단하고 뭐 어디 가서 진료받으라 이런 거 지금 오히려 홍보해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들 차원에서 보면 접촉을 잘 못하잖아요. 악수도 못하고.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비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코로나 비켜라고 후보자들 입장을 또 대변해 네,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